혹시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들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본 최고의 명문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냉철한 사고를 가졌다고 자부했어요. 특히 역사에 관해서는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하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대학 수업에서 한 말 한마디가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고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박물관과 역사관에서 마주한 진실들,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사키 레이입니다. 도쿄대학교 역사학과 3학년이에요. 항상 역사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죠. 그날 다카시 교수님의 근현대사 강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일제강점기라고 쓰셨습니다. 식민 지배의 어두운 유산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이 말이 저를 자극했어요.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피해자 중심적 시각 아닌가요? 역사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요? 감정에 휘둘리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지만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본도 인프라 건설이나 교육 제도 도입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잖아요. 물론 안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왜 항상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거죠?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잠시 침묵하셨어요. 하야사키 학생, 역사는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죠. 하지만 고통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 감정보다는 팩트가 중요하지 않나요? 학문적 접근을 위해서는요.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미사키가 달려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레이, 오늘 말 정말 멋있었어. 나도 똑같이 생각해. 항상 우리만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거 싫었거든. 지나가던 한국 유학생이 저를 차갑게 노려봤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SNS에 글을 올렸어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하자라는 제목이었죠. 오늘 수업에서 든 생각인데 우리는 역사를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고통받은 분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 검증이 먼저 아닐까요? 피해자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역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다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단순히 악으로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근대화에 도움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철도를 건설하고 근대 교육 제도를 도입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자책만 해야 하나요?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했더니 댓글이 500개가 넘었어요. 대부분은 제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지만 몇몇 댓글은 달랐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매우 실망스럽네요. 특히 한 댓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야사키 레이 씨, 당신이 한국에 와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책에서 읽은 것과 현실은 다릅니다. 웃으며 화면을 닫았지만 묘하게 그 댓글이 계속 생각났어요. 사흘 후 다카시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하야사키 학생, 최근 SNS 글이 꽤 논란이 됐더군요. 네, 교수님. 제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혹시 한국에 가볼 생각은 없나요? 곧 우리 학과에서 한일 역사 교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게 됐어요.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망설였지만 그 댓글이 떠올랐어요. 신청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선택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만큼 좋은 학습은 없으니까요. 미사키에게 전화했어요. 미사키, 나 한국 가기로 했어. 정말. 갑자기 왜? 내 주장을 증명하고 싶어.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나도 갈래.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할 줄은요. 한일 역사 교류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하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참가 동기란에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제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라고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한일 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양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어요. 반은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각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물론 제 시각이 더 타당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요. 면접날이 다가왔어요. 3명의 교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다카시 교수님 외에도 국제관계학과 교수님과 외부 전문가가 계셨죠. 긴장됐어요. 하야사키 학생, 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가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제가 가진 역사관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 인식에 대해 한국 학생들과 토론하고 싶어요.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이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그런 주장을 펼칠 계획인가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제 글이 여기까지 알려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요. 단순히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위해 가고 싶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물으셨어요. 한국에 가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죠.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미사키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어려웠어. 생각보다 까다로웠어. 너는? 나도 특히 내 SNS 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 진짜? 너한테도? 응. 하야사키 레이와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의 역사관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어. 뭐라고 대답했어? 솔직하게 말했어. 일부 동의하지만 한국에 가서 더 배우고 싶다고. 미사키의 대답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일부 동의라니. 전적으로 동의하는 줄 알았는데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미사키도 함께였습니다. 기뻤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러웠어요. SNS 글 때문에 주변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선발된 10명과 첫 모임이 있었어요. 역사학과 학생이 절반, 나머지는 경제학, 법학, 국제관계학 전공이었습니다. 다카시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설명하셨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대문형무소 등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고 서울대 학생들과 교류할 예정이에요. 한법학과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진정한 이해입니다. 방어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모임이 끝나고 미사키와 학교 근처 카페에 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레이, 솔직히 말해봐. 너 한국 가서 뭘 하려고? 커피를 휘저으며 답했어요.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미사키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너답지 않게 애매하네. 평소엔 확신에 차 있으면서 그 댓글이 자꾸 생각나서. 그래, 한국에 와서 직접 보라는 그 말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어 보였나 봐요. 미사키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으니까요. 출발 2주 전,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위안부, 강제징용에 관한 다양한 문서들을 읽었죠. 일본 측 자료는 물론 해외 연구자들의 논문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읽을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증언자들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꾸며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사키에게 문자를 했어요. 미사키, 너네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별로 없어. 우리 집은 그런 얘기 안 해. 왜?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 그냥 금기 같은 게 있어. 할아버지도 전쟁 얘기는 절대 안 하셨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가족도 전쟁 시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묘한 침묵이 있었죠. 출발 일주일 전, 다카시 교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하야사키 학생,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교수님.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고 들으세요. 네? 무슨 의미이신지. 현장에서 보는 것과 책에서 읽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를 깨닫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출발 전날이 됐어요. 짐을 싸면서 묘한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그냥 평범한 교류 프로그램일 뿐인데 공항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만났어요. 모두 기대와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미사키가 물었어요. 레이, 우리 한국 가서 뭘 보게 될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 거야. 다들 자기 입장에서 역사를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확신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와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이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일본 언론이나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한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크고 깨끗하네. 미사키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려온 한국과 실제 모습이 다르니까요. 한국 측 가이드인 김민수 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서울대 역사학과 조교라고 했습니다. 그의 일본어는 완벽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김민수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은 고층 빌딩이 즐비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세련되게 옷을 입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우리가 식민 지배했던 나라 맞아?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어요. 서울 시내의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비빔밥, 갈비, 김치찌개 등 다양한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다들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김민수 씨에게 질문했어요. 김민수 씨, 죄송한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강제징용 같은 일이 정말 있었나요? 자료마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대화가 멈췄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민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뭔가 잘못 물어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궁금해서요. 일본의 자료와 한국의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김민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야사키 씨, 내일부터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박물관에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다른 일본 학생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사키가 저를 쿡 찌르며 속삭였어요. 레이,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 첫날부터 이런 질문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알아. 하지만 조심하자.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예민한 것 같아. 당연하지. 그들 입장에선 민감한 문제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토론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미사키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레이, 좀 더 조심하자. 우리 일본을 대표해서 온 거나 마찬가지야. 호텔방에 돌아와서 갑자기 제 SNS 글이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썼던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씨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정말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간단히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볼 것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합류했어요. 3명의 학생이 우리와 일주일 동안 함께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지라고 해요. 서울대 역사교육과 3학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야사키 레이입니다. 도쿄대 역사학과요. 정민지는 밝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뭔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시험하듯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투어하게 되네요.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요. 정민지와 대화하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오늘 첫 방문지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근현대사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정민지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 후 물었습니다. 하야사키 씨는 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셨어요? 질문에 당황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역사를 현장에서 보고 싶었어요. 책으로만 읽는 것과는 다를 테니까요. 정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제 대답을 완전히 믿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역사는 현장에서 봐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요. 버스가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건물 앞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말 제 생각을 바꿀 만한 것이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서자 그 웅장함에 압도됐어요. 예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천천히 둘러봤어요. 한국의 역사가 생각보다 깊고 풍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문명이 있었네요. 제가 말하자 정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많은 일본 학생들이 그걸 모르고 놀라워하죠.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무식하게 보였을까요? 평화롭게 관람하던 중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벽에 커다랗게 일제강점기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자료들이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 항일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시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위안부 관련 전시였습니다. 벽에 큰 모니터가 있었어요. 생존자 할머니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어 자막이 있어서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14살이었어요. 일본군이 와서 강제로 끌고 갔어요. 부모님도 못 만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하루에 몇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죠.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모든 일본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빈민수 씨, 이 영상 편집되지 않은 원본인가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빈민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정민지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입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증언하신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너무 충격적이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어요. 강제징용 관련 전시였습니다. 벽에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뼈만 남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하시마 섬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김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하시마 섬, 구남도요? 다른 일본 학생이 물었어요. 네, 그곳입니다.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강제노동의 역사도 있었던 곳이죠. 혼란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구남도를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배웠거든요. 강제노동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시실 한쪽에 유리관이 있었어요. 그 안에 낡은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가족에게 쓴 편지입니다. 일본어 번역본도 있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일본 탄광에 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많이 아파요.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생 잘 돌봐주세요. 제발 건강하세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글씨가 흐릿했어요. 눈물 자국이었을까요? 이 편지를 쓴 분은 끝내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 옆에 놓인 사진을 보니 젊은 남자였어요. 2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미사키를 봤더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레이, 괜찮아? 미사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진짜라면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린 건가? 전시를 계속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진, 문서, 증언 모든 것이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기록들이 모두 조작되었을 리는 없어 보였어요. 마지막 전시실에 나가면서 정민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떠세요? 보신 소감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자료가 많네요. 정민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료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박물관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본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저도 식욕이 없었어요. 계속 그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미사키가 옆에서 물었어요. 레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확신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SNS에 올린 글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버스를 타고 서대문형무소로 향했어요.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들 조용했어요.
김민수 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던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회색 벽돌로 된 건물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들 위압감을 느꼈는지 조용히 입장했어요. 첫 번째로 본 것은 감방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에 여러 명이 갇혀 있었다고 했어요. 이 감방은 3평 남짓한데 최대 10명까지 수감되었습니다. 정민지가 설명했어요. 겨울에는 난방도 없었고 여름에는 환기도 안 됐어요. 좁은 공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요? 다음으로 본 곳은 조사실이었습니다. 고문이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벽에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적혀 있었어요.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한 독립운동가의 일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조사를 받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한 전시 코너에 멈춰 섰습니다. 17세 소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였어요. 유관순, 7세 3.1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됨 사진을 보니 정말 어린 소녀였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렸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수감되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결국 순국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죽는다. 후회는 없다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 나이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미사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17살에 이런 용기를 마지막 전시실에 도착했을 때 벽에 큰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있었어요. 많은 생존자들이 말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정말 미워하지 않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정민지에게 물었어요. 정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미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 말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형무소를 나오면서 미사키와 다른 학생들 모두 말이 없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정민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야사키 씨, 어떠세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일본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도 처음 올 때는 충격받아요. 한국 학생들도요? 네, 우리도 교과서로만 배웠지. 이렇게 생생하게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점심 식사 후 잠시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거지. 정말 일본이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 미사키가 다가와서 앉았어요. 레이, 너 괜찮아? 미사키, 솔직히 말해줘. 너도 충격받았지? 응, 특히 그 17살 소녀. 우리 또래잖아. 맞아. 그리고 그 문구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미사키도 깊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레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무서워. 뭐가? 내가 확신했던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게. 서울대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긴장됐어요. 어제 서대문형무소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캠퍼스는 예상보다 더 넓고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역사학과 학생들과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한국 학생 1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민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양쪽이 마주보고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서울대 교수님이 진행을 맡으셨어요. 오늘은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한국 학생 한 명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배우나요? 이 질문에 모든 일본 학생들이 긴장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어요. 사실 자세히 배우지는 않아요. 간단히만 다루죠. 그리고 그것도 선택적으로 다뤄요. 원래 교과서에도 많지 않고 간단히라니요? 정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수십만 명의 여성이 피해를 당했는데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저는 숨을 깊게 쉬고 말했습니다. 정민지 씨, 저도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박물관과 형무소를 보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민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사실 SNS에 올린 글도 후회하고 있어요. 어제 본 것들이 충격이었거든요. 다른 한국 학생이 말했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계속 말했어요.
특히 서대문형무소에서 17세 소녀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관순 열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 나이에 뭘 하고 있었을까 싶었어요. 정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야사키 씨,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네, 들려주세요. 정민지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분이 제 외할아버지예요. 사진 속 남성은 야윈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셨어요. 19살 때였어요. 정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산 탄광에서 3년 동안 일하셨어요. 매일 12시간씩.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어제 본 전시가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해방되어서 돌아오셨지만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탄진폐로 고생하시다가 정민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일본 학생들이 숙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민지가 계속했어요. 일본을 미워하지 말라. 그때의 일본이 잘못이었지. 지금의 일본 사람들은 다르다. 저는 놀랐어요.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그 문구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를 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지 씨, 저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일본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아프더라고요. 정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특히 제가 고생한 걸 부정당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신경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섭섭했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함께 모였어요. 김민수 씨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습니다. 소감을 간단히 나누어 볼까요? 다른 일본 학생들이 먼저 말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도 알게 되고 역사적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저는 제 생각을 증명하려고 왔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특히 SNS에 올린 제 글 정말 무책임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에 차서 썼거든요. 정민지가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일본 돌아가서 제대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들, 배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학생들도, 일본 학생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사키가 물었어요. 레이, 정말 사과할 거야? 응해야지. 쉽지 않을 거야. 욕 많이 먹을 걸. 괜찮아.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인천공항에서 정민지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정민지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하야사키 씨 덕분에 희망을 봤어요. 희망이요. 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하려는 일본 젊은이를 봤으니까요. 정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약속할게요. 비행기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일까? 가족에게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할까? 아니면 바로 SNS에 글을 올릴까?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갔어요.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레이, 어땠어? 한국은? 많이 배웠어요.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SNS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린 제 글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더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새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사과드립니다. 제목부터 신중하게 적었어요. 일주일 전 제가 올린 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타이핑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과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것들은 충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마지막 부분을 적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학생의 외할아버지는 강제징용으로 고생하셨지만 일본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 용서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의 고통을 부정했습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사실 속에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팩트가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한일 역사 진실 탐구에는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주 정기 모임을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도 했어요.
어느 날 다카시 교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하야사키 학생, 서울대에서 연락이 왔네요. 네? 어떤 연락인가요?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운영하자고 해요. 우리 탐구회가 계기가 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뻤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미사키와 카페에서 대화했어요. 레이, 너 정말 대단해 뭐가? 3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 처음에는 욕만 먹을 줄 알았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SNS에서는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고 몇몇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배신자, 친한국파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민지의 말이 계속 힘이 됐거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미사키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고 했어요. 모임에 새로운 1학년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배, 처음에 한국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죠. 정말 부끄러운 이유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신 거네요. 내 현실을 보고 나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핸드폰에 메일이 왔어요. 정민지에게서였어요. 하야사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교수님이 도쿄대 방문 허가를 받으셨어요. 다음 달에 갈 예정이에요. 정말 반가웠어요. 정민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요? 너무 기대돼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 달 후. 정민지와 서울대 학생 5명이 도쿄대에 왔어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정민지가 말했어요. 하야사키 씨, 진짜 많이 변했네요. 어떡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더 밝아지고 자신감도 있어 보여요. 도쿄대 캠퍼스를 안내하면서 우리 탐구회를 소개했어요. 이게 우리 모임 공간이에요. 벽에는 한일 교류 사진들과 자료들이 붙어 있었어요. 정민지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그날 저녁 환영회에서 저는 인사말을 했어요. 3개월 전 저는 자만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정민지 씨와 친구들 덕분에 진짜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정민지가 답했어요. 하야사키 씨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일주일간의 교류가 끝나고 정민지들을 배웅하면서 정민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야사키 씨, 한국어 공부 생각해보세요. 한국어요? 내 언어를 배우면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제안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민지들이 떠난 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서울대 교환학생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민지가 마중 나왔어요.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서툰 한국어로 답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느 날 저녁 정민지와 한강을 걸으며 대화했어요. 정민지 씨, 고마워요. 저를 변화시켜줘서요. 정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 같은 일본 친구를 얻었다는 걸 일기에 썼어요. 진실은 언제나 있었다. 내가 외면했을 뿐이었다. 이제 나는 그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책갈피를 꺼내서 다시 읽었어요. 미래의 평화를 위해 과거를 기억한다. 이제 이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낍니다.